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하님, 앤디님, 최다니엘님, 안녕하세요. 네, 원래 수요일은 별도로 컨텐츠 영상 업로드하곤 했는데 오늘은 준비를 못해서 예,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엘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다들 오늘 수요일인데 이번 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BRC20 요새 좀 핫한 것 같아서 BRC20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제 BRC20이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의 이면에 있는 그 우리 비트코인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우리 미덥 때 첫 번째 강연을 해주셨던 그 에이브라임 심 대표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을 때 그 비트코인 포크 히스토리를 아마 그 이미지 하나를 이제 통해서 강연에서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2008년 잠시만요. 2008년 여기 보면 2008년 11월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가 이제 여기 노벰버 30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날짜는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날짜가 노벰버 1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마 옥토버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 또는 노벰버. 그래서 뭐 요 날짜야. 요거는 아마 이제 옥토버 10월 31일 또는 이제 11월 1일 이렇게 그때 백서가 됐고요. 이제 오리지널 코드가 3월에, 그러니까 1월에, 이듬해 1월에 나왔어요. 코드가 이제 이렇게 퍼블리시 된 거는 이제 이 순서인데, 실제로 작성된 순서는 반대입니다. 이 코드가 먼저 됐고, 그 다음에 백서를 발표를 한 거죠. 퍼블리시 순서는 이렇지만 작성 순서는 이거 먼저, 그 다음에 백서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네, 맞아요. 2010년 1년 뒤 이제 7월 15일에 블록 사이즈 리밋을 1메가바이트로 바꿔요. 그러면 그전에는 블록 사이즈 리밋이 얼마였을까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1메가바이트로 변경하기 전에 블록 사이즈 제한이 얼마였다? 어쨌든 노 리밋까지는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사실 설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소스 코드를 보면 최종적인 목표는 노 리밋이 맞죠.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트랜잭션 하나에 첨부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즈가 4.3기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하나가 4.3기가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보다 클 수 있으니까 블록 사이즈는 당연히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최초에 릴리즈가 됐을 때는 이제는 저기 모노지만 양쪽 스피커로 나오고 있나요? 최초에는 2메가바이트였어요. 자, 이 녀석이 비트코인 최초에 릴리즈된 버전 0.1 소스 코드고요. 거기에 보면 여기 이제 맥스 사이즈라고 하는 상수값이 있어요. 이런 맥스 사이즈 값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게 2메가바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 이제 GitHub에서 이제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를 보면요, 여기에 상수값이 하나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블럭 사이즈 리밋이라는, 그러니까 맥스 블럭 사이즈라고 하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 맥스 사이즈 값을 사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맥스 블럭 사이즈라고 하는 상수값을 별도로 빼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체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2메가 한계가 따로 있고
1메가짜리 기준을 따로 설정해서 이제 이때 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2010년 7월 15일 자, 이 코드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코드가 추가된 게 이 내용이죠. 자,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하나씩 이 블록 사이즈를 늘려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15년 11월 15일 날 또 어떤 일이 생겼다. 이제 BIP 65회에서 BIP는 이제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 그래서 OPCLTV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자, 보시다시피 블록 사이즈를 키운 부분은 그 라인이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프로토콜 변경 상황이 아니다. 프로토콜 변경이 아니라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프로토콜이 아니라 마이너들이 이 블록을 메시지를 취급할 때 너무 큰 거는 좀 스팸으로 걸르자라고 해서 노드 소프트에서 추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왔죠. 이건 뭘 뜻한다? 트랜잭션의 규격, 트랜잭션의 규격이 변경된 거예요. 트랜잭션 규격이 변경된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다? 프로토콜이 변경된 걸로 보는 거예요. 프로토콜이 변경된 거예요. 자, 그래서 CLTV라고 하는 거는 이 CLTV는 C, L, T, V 체크, lock time, verif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lock time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이제 breaking, end lock time, etc 이렇게 돼 있는데 end lock time의 기능을 깨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end lock time이라는 게 중요한 거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end lock time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에 있는 기본 기본 항목이거든요. 비트코인 트랜잭션도 이제 여러 가지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항목이 모든 트랜잭션의 마지막 필드에 들어가는 게 바로 end lock time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트랜잭션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이거는 중요한 프로토콜 요소인데 그거를 뒤튼 게 CLTV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안드로메다로 가는 프로토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그윗입니다. 자, 세그윗은 이제 BIP14의 세그윗하고 뭐 여기 이제 2MB라고 있는데 사실 그거 2MB 아니라 4MB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사실 이 내용이에요. 세그윗이 왜 나왔느냐? 그래서 이 세그윗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캐시 즉 BCH 하드포크가 발생한 거예요. BCH랑 BTC가 하드포크가 됐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프로토콜이 안드로메다로 간 거는 세그윗입니다. 세그윗. 왜냐면 세그윗은 트랜잭션의 포맷도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럭에 저장하는 방식도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변화인데 큰 변화를 마치 변화가 없는 것처럼 자,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Sidious, 그러니까 음흉하게 안 그럴 것처럼 하면서 실상으로는 음흉한 어떤 모략을 하는 거. 그때 이제 우리가 음흉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소프트 포크가 나쁜 게 이런 겁니다. 소프트 포크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선 사실상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실상으로 가져오는 건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사전 투표를 합니다. 사전 투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어떤 선거를 하는데
사전에 너 누구 찍을래? 너 누구 찍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비밀 투표가 보장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해요. 사전 투표를 해요. 사전 투표를 해서 너 찬성하니? 너 찬성하니? 찬성하지 않니? 해서 이거를 손을 들게 만듭니다. 마이너들이. 근데 이 손을 드는 이 개개의 마이너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체, 채굴자, 예. 채굴자당 하나의 채굴자당 하나로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세벨 어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래서 POW를 하죠. 작업 증명. 그러니까 일로서 워크로 보트를 하죠. 워크. 즉 CPU를 통해서 워크를 해가지고 그 일의 결과로서만,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흉내내거나 복제하거나 모사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의 핵심이고 작업 증명의 핵심인데, 그 프루프 오브 워크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백서에 나온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IP, 원 IP, 원 보트로 손들어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사전에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분위기를 몰아가서 다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다수가 아니었죠. 다수가 세그윗을 찬성한다라는 식으로 언론과 여론을 장악해서 세그윗을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게 세그윗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채굴자들의 CPU의 다수는 세그윗을 반대했는데, 이렇게 IP를 복제하고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컨센서스 알고리즘인 나카모토 알고리즘, 즉 POW를 통해서 보팅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문제 있는 방식, 자기가 스스로 IP 하나를 복제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덴티티인 것처럼 하는 원 IP 원 보트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그게 다수인 것처럼 속여서 음흉하게 했어요. 그러면 세그윗은 뭐냐? 세그윗은 트랜잭션 내부에 보면은 여기에 인풋이랑 아웃풋이 있죠. 우리 미드업에서 이제 공유드렸던 자료 미드업 참여하신 분은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자, 이게 트랜잭션이고요. 트랜잭션에 이렇게 들어가는 화살표에 쓰인 코인을 인풋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에서 나가서 생성된 이 코인을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인풋을 내가 이렇게 사용하려면 인풋을 써서 아웃풋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인풋을 쓰려면 이렇게 락 스크립트를 열어야 돼요. 이 하나의 자물쇠가 전부 다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잠겨져 있는 이제 이 비트코인 스크립트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잠겨 있는 이 코인을 역시 이제 풀어내야 돼요. 스크립트로. 그래서 이걸 풀 때는 언락 스크립트 또는 이제 스크립트 시그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올 때는 이제 잠긴 상태로 코인이 나와야 되니까 이걸 락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요 언락 스크립트에 사용되는 이 서명값, 스크립트 시그, 이 언락 스크립트를요 따로 저장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세그빗이에요. 언락 스크립트를 따로 저장하고, 언락 스크립트가 있어야 될 위치에 언락 스크립트 대신에 스크립트 해쉬를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해쉬를 넣고, 스크립트는 실제로 다른 곳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스크립트 시그보다 스크립트 해쉬가 사이즈가 훨씬 작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빈 공간이 더 많이 생기니까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 실상은 어떻냐면 스크립트 시그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다른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나? 그렇지 않고요. 동일한 블록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그 스크립트 시그를 저장하는 영역을 따로 뺍니다. 이렇게 블록 내에서 영역을 따로 정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일반 트랜잭션은 여기가 있고, 세그윗 트랜잭션은 이렇게 있는데, 일반 트랜잭션보다 세그윗 트랜잭션 크기가 좀 더 작겠죠? 왜냐면 여기 있어야 될 스크립트 시그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즈를 계산할 때 4분의 1, 3분의 1인가 4분의 1로 밖에 안 쳐요. 그래서 사실상 4MB예요. 근데 여기를 계산을 하니까 여기는 75%도 줄고,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줄고,
여기는 4분의 1로 계산하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은 1MB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윤재용님, BRC 요즘 핫하던데, 예. 그게 재밌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세그윗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블럭 사이즈를 키우자라는 논쟁이 한참 있었습니다. 이 앞에 블럭 사이즈 논쟁이 한참 있었는데,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럭 사이즈를 이제 키우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 그래서 당장 2MB로만 키워도 1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되는 거니까 많이 해소가 되겠죠. 근데 BTC 코어 개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블럭 사이즈를 갑자기 2배로 키우면 네트워크가 위험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놓고 실상은 세그리게이트 위트니스는 이론적으로 4MB까지 블럭 사이즈가 실제 블럭 사이즈는 4MB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다 브로드캐스트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내용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묻혔어요. 사람들이 몰랐어. 다들 이제 뭐 2020년, 21년도에 또 이렇게 많이 투자 광풍으로 NFT 막 이래서 이렇게 그때 이쪽 시장에 진입한 대부분 투자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많이들 다 까먹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탑루트까지 한 다음에 이제 BRC 20이 나오기 전에 올디널이 나왔죠. 올디널. 그래서 올디널이 나왔어요. 올디널. 그러니까 올디널은 뭐냐면 별게 아니에요. 제가 미덥 때는 이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 요 녀석이 핵심인 거죠. 트랜잭션에서 모든 트랜잭션이 코인 전송만 되는 게 아니다. 이 코인이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이 코인이 녹여서 새로운 코인을 찍어내는 게 트랜잭션인데 그때 데이터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종의 메모를 적는 거죠. 이 메모를 적는 거를 이 트랜잭션이 진행될 때 이 특정 코인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 거예요. 이 코인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다가 인스크립션을 통해서 주석을 달므로 인해서 이 코인에다가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토시 단위 하나하나마다 지금 이거는 4빌리언이니까 이제 이 4빌리온 사토시가 섞여 있는 코인인데 그 중에서 어떠한 사토시에다가 내가 인스크립션을 달 거냐? 요 4빌리온 중에서 이 4빌리온이 순서대로 쭉 있다고 치는 거예요.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전부 다.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내가 여기다 달 때 이 중에서 첫 번째 뭐 아니면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사토시에다가 내가 뭐 이렇게 시리얼 넘버 붙이는 두 번째 사토시는 뭐 세 번째 사토시는 뭐 다섯 번째까지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섯 번째까지는 NFT가 되는 거고 여섯 번째부터 4빌리온까지 사토시는 그냥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토시에다가 시리얼 넘버를 붙여서 그 다음에 그 붙여진 시리얼 넘버에 추가적인 데이터, 파일 데이터를 업로드하기도 하고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하기도 해서 그 사토시 하나가 이제 여기 올라간 데이터와 하나로 일치가 되게끔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올디널이 NFT를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BRC20은 뭐냐? 똑같은 방식입니다. BRC20은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BRC20을 그 디플로이하고 채굴하고 전송하는 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니사시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에 뭐 이제 홈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벌써 이렇게 이제 여기 Listen to Inscription 해가지고 요게 이제 이건 NFT들이 이렇게 쭉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텍스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이제 메모를 쭉 올린 거죠. 비디오도 이렇게 올렸죠. 오디오도 올렸고요. 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스크라이브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BRC20 있죠? BRC20에서 내가 디플로이 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토큰을 만들겠다. 그래서 토큰의 티커 심볼은 네 글자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이렇게 자주 쓰는 거 이런 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네 글자로 하고선 2100만 개.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거예요. 한 번에 채굴할 수 있는 게 하나.
그래서 넥스트 하면은 네. 이래서 넥스트 누르고 저 월렛에서 이 수수료 정해가지고 저 연동되어 있는 이 유니사이드 월렛에서 이제 이 수수료만 페이먼트 하면은 이 인스크립션이 담겨져 있는 요겁니다. 이 인스크립션 내용은 아이고 요 내용 이 인스크립션이 담겨져 있는 트랜잭션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비트콩 네트워크에 전송을 해주는 거죠. 예, 지금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3년 반 만에 거의 4년 만에 BTC를 이거 테스트하느라 샀습니다. 돈 아깝게. 지금 저는 이제 이게 월렛이 연결이 돼 있고요. 먼저 설치하시려면 예, 요 이제 크롬 익스텐션을 깔아야 돼요. 크롬 익스텐션을 깔아야 되고 그러면 제가 어저께 채굴한 게 이렇게 있죠. 네, 보이고 제가 하나 새로 만들게요. 바로 지금 하던 게 있어가지고 이게 남아있네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네, 처음부터 디플로이. 여러분 4개째 아무거나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이거 하나 한다고 지금 이제 몇천 원씩 나가는 거죠. 하나 하는데. 또린 레드필은 RDP?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지?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제시해 주잖아요. 네, 그겁니다. 제로. 다니엘 최님이 제로. 네, 제로 해볼게요. 제로. 2100만 개. 한 번에 몇 개 할까요? 1000개? 근데 이게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티커를 히어로. 근데 제로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아마. 제로는 이미 있대요. 레드 히어로. 여기에는 케이스 센서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대소문자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얘도 이미 있대요. RDP? RDP. 티커 심볼을 RDP로 하자고. 그 얘기였던 거죠? 한번 해볼게요. RDP 4바이트로 해야 되니까 한 글자가 더 있어야 되는데, 느낌표 때. 오, 됐다. RDP 느낌표가 됐어요. 예,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티커를 RDP로 하자는 거. 예. 그래서 RDP 됐고요. 2100만 개. 그리고 1000개씩. 넥스트 하면은 이제 지금은 The current Bitcoin network is highly congested. 지금 되게 붐빈다고 하니까 좀 웃돈 조사 하겠습니다.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Submit and Pay in book. Pay with initial wallet. 예.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는 커넥트 되어 있는 왜 이래? 예, 급조된 거라서 좀 잘 원활하진 않습니다. 여기 지금 펜딩된 요게 있죠. 그러면 왜 이럴까? 하고 커넥트 리프레시 한번 해볼까요? 정확하긴 하네요. 네, 됐다. 됐고 여기 펜딩된 거 있죠? 펜딩된 거 클릭해서 다시 한번 하면 될 거예요. Sign and send. 달러 표식이 돼. 그러게요. 달러 RDP 할 걸. 어차피 그냥 밈코이니까 장난으로 한 거니까. 돼버렸습니다. 예, 내가 지금 민트 한 건가, 디플로이 한 건가? 디플로이 한 거 맞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별거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질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필드에다가 이런 데이터 필드에 뭘 넣은 거냐면요. 이런 JSON 포맷에 인스크립션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BRC20 여기 보면은 디플로이 스크립트 예제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예. 여기 보이죠? 자, 올디널이라는 게 사토시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단 거라고 했죠. 메모를. 그러니까 사토시랑 연결되어 있는 노트 메모를 적는데 디스크립션 같은 걸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안에다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를 보면 요 P가 프로토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프로토콜은 뭐다? BRC20 프로토콜. 요 OP는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오퍼레이션이다? 디플로이.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 한다고 하죠. 이건 이제 티커. 최초로 나온 게 BRC20의 최초가 이제 올드죠. 맥스는 맥스 서플라이 2100만 개. 리밋은 한 번 채굴할 때 채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발행자조차도 발행하면 ERC20은 이제 보통 이나 다른 이제 ICO를 하거나 뭐 프리마인을 하거나 하면은 발행자가 최초로 자기 코인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제 증권이 아닌 이유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행은 다 했지만 그걸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코인베이스에 묻어버렸죠. 그리고 아무나 일을 하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배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것처럼 이 BRC20도 발행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행을 하면은 이 디플로이를 하면은 디플로이면 된 상태에서는 아무도 지금 소유자가 없어요. 좀 전에 제가 디플로이한 뭐였죠? RDP 느낌표. 지금 걔는 하나도 지금 민트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채굴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소유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발행을 했어도 내가 가지려면 저도 이제 채굴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채굴은 특별한 일이 필요 없이 수수료만 내고 트랜잭션만 전송하면 채굴은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민트하고 티커 심볼을 아까 한 게 뭐였죠? DERP? RDP 느낌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수수료는 동일하니까 가급적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00개. 그래서 넥스트. 근데 아깝게 채굴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제 뭐 같은 블락에서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pay with, 네, send. 자, 이러면 채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 보면 생태계에서 어플리케이션, 응용 어플리케이션 측에서 비트코인 레저에 비트코인 장부에 저장되는 저 인스크립션을 해석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 프로토콜이 복잡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이어 1에서 이더리움처럼 레이어 1 스스로가 막 펑션을 갖고 복잡하게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러닝은 아웃사이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니셋이라고 하는 월렛이라든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블록체인 있는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옳게 해석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더리움은 어떻다? 그 펑션들을 이더리움이 직접 다 일일이 실행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그것도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한 번에 처리한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올디너즈가 가능해진 이유는 세그윗이랑 템루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필드가 늘어난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메가까지 1메가라고 하지만 실상은 4메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그윗을 할 때는 어디 있지? 네. 세그윗을 할 때는 네. pay to script hash. 자, 요게 또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게 pay to script hash. 그래서 시그니처 해시랑 스크립트 해시가 있죠. 그러면 이 시그니처 해시, 스크립트 해시 위치에다가 해시 값을 있고
실제 이제 이거에 진짜 스크립트 원본이 저장되는 블럭에다가 데이터를 심어버리는 거죠. 저 이제 요게 인스크립션을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넣고 여기 데이터 넣고 여기는 그 데이터의 해시값을 넣겠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는 이제 스크립트 해시라든가 시그니처 해시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인스크립션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콘 개발자나 이런 쪽은 이제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자기들 밥그릇이 위협받고 있는 걸 가지고 경계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BRC20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진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RC, 이더리움 쪽에서도 이걸 탐탁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스마트 컨트랙트랑 연동 안 되는 거잖아. 스마트 컨트랙트가 직접 연동되는 게 아니잖아. BRC20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깎아내려요. 근데 사실상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 말만 스마트지 덤 컨트랙트죠.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어 진영에서는 왜 돈에다가 낙서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여기 있죠. 리퀴드, 라이트닝 이런 사이드 체인의 용도가 바로 이런 NFT라든가 그 다음에 펀저블 토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처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나온 지 한참 지났는데 이거는 파리만 날리고 있고 오디너리랑 BRC20 나오는데 이게 핫하니까 얘네 소외감 느끼겠죠. 다음 시간에는 요 엔락타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CLTV랑 엔락타임 그리고 세그윗을 하는 어떤 시그니처 해시를 분리 저장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세그윗 보면 앞에 까맣고 이게 뒤에 하얗죠. 뭔가 분리됐다는 느낌이 들죠. 자, 이게 다 별개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게 다 공통된 착각에 기반합니다. 즉 블록체인에서의 모든 사건은 온체인에 기록이 된 이후에 유효하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지? 엔락 타임은 트랜잭션의 기본 속성이라고 그랬죠. 엔락 타임. 그럼 이 엔락 타임의 존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프체인 트랜잭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체인이 아니라. 그러면 이 오프체인은 뭐냐? 오프체인이 세컨드 레이어라든가 사이드 체인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오프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의 오프체인은 온체인에 기록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들, 즉 피어 투 피어를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백서의 제목이 뭐죠?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죠. 자, 그 Peer to Peer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의 연속타다. 그러니까 이 CLTV 한 내용이며 세그윗을 한 내용이며 연타석이죠. 계속 템루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른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모든 블록체인에 지금 다른 알트코인은 다 비트코인보다 더 잘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처음이세요? 정민영님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어는 사토시는 틀렸으니까 사토시가 설계를 잘못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고칠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업계는 감사합니다. 칸까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업계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던가 비트코인은 부분적으로 맞아. 하지만 즉 사토시가 일부는 틀렸어. 그러니까 사토시의 오류를 내가 바로 잡아줄게. 결국은 전부 다 이 블록체인 업계의 알트코인 및 비트코인 코어 진영의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보다 더 잘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예, 자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소한 소확행이죠, 이렇게. 예. 방송에서 이름 불려지니 너무 행복해요. 예, 전민영님. 예, 감사합니다. 사소한 행복. 예. 자, 근데 또리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다만 궁금한 건 채굴자의 입장에서 네트워크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서 채굴에 대한 매력이 오히려 비트코인에 더 가중된 것 같은데 그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BRC20의 흥행으로 채굴자들만 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자, 지금 BRC20의 흥행으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콩 네트워크가 이제 꽉 막혔죠. 그래서 이대로는 못 가죠. 결국은 그 트랜잭션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논쟁이 다시 촉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전 포인트가 BTC가 블록 사이즈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BRC20이라든가 올디너지 이런 부분들을 비트콩 코어 개발자들은 버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버그를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를 핵이라고 그래요, 보통. 예,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핵이라고 하는데 지금 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올디너지랑 BRC20은. 그래서 이거를 검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BRC20이랑 올디너지가 작동을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코어 개발자 중에서 루크 같은 친구는 요거 일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진작에 싹을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도 이제 트윗을 올리고 그래요. 이제 그 친구들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BTC 내에서 어떤 이노베이션, 혁신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지금 붐이 일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어떤 커뮤니티랑 이런 사람들은 자세한 비트코인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전에 하드포크가 될 때만큼 계속 그런 이제 언론 공작이라든가 세뇌 작업을 많이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시 좀 그런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안 되는데 BRC20이라든가 우리너지가 BTC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왜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면서 이제 약발이 잘 안 먹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BTC가 한 번 더 하드 포크를 하는 게 아니냐, BTC가 또 포크가 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이제 견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이제 관전 포인트인 거죠. 주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로는 블록 사이즈를 키우지 않는 한 미래는 없죠. 결국은. 그렇죠. 지금 네트워크 마비로 채굴해봐야 뭐 전송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얘도 이제 그 현재도 거래소에서 훨씬 많은 트래픽으로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콩 네트워크가 마비가 안 되는 이유는 이른바 거래소 자체가 하나의 오프체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세컨 레이어. 그래서 거래소 내에서 가두리 양식을 해가지고 쭉 그 거래소 안에 있는 유저들끼리 샀다 팔았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거래소에서 나올 때 그때만 온체인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별도의 풀 역할을, 사이드 체인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근데 이제 블록 사이즈를 이제 와서 키우면 자가당착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이제 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변명이라든가 논리를 개발해내기 전까지는 블록 사이즈를 키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안 키울 수는 없다 라는 대원칙은 있기 때문에 키울지도 몰라요. 기승전 라이트닝 이야기 하던데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라이트닝 쓰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쓰더라 하더라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쓴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온체인이 꽉 막혀버리면 라이트닝 네트워크 자체도 라이트닝도 수수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닝 채널도 열고 닫고 하다 보면 결국은 온체인 트랜지션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완전히 사이드 체인도 아니고 완전히 레이어 2도 아니고 이제 뭐 애매한 포지션인 거죠.
마이클 세일러는 그 사토시 형님이라든가 케빈 아가 봤을 때는 그냥 좀 거의 사기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이너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의 심리가 BSV 진영에서도 마이클 세일러가 그래도 근본이 있는 놈이다. 그러나요? 그,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무튼 어, 그, 그래도 이제 사업을 했지만 사업으로 돈 번 사람은 아니고 예, 컨맨, 예, CON, 그죠. 사기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그 얘기인가요? 컨맨이나 프로드나 그 비트코인 개발자나 블록스트림이나 다들 별다른 이제 다른 이야기로 시장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전부 다 투자자로서의 운명 공동체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BTC 진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포크예요. 왜냐하면 BTC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 친구들의 시선에서는 부족한 제품이에요. BTC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은 신제품이고 BTC는 골동품이에요. 자, 그러면 골동품은 어떤 실효적인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고려청자가 있다. 그 고려청자로 여러분은 정말 일상에서 밥그릇으로 쓰시겠어요? 고려청자 밥그릇이 있으면? 그 실효성으로 보면은 요즘 나온 그 도자기 밥그릇이 더 튼튼하고 더 실용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고려청자라고 하는 건 사료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유사하게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소위 자칭 비트코이너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냐면 비트코인은 열등하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열등하다. 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과 가설이 깔려 있어요. 알트코인들보다 열등하다. 그러면 유일한 우등한 부분이 뭘까요? 그것은 최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최초의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됐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와 정체성이 유일한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와 정체성을 흔드는 일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하드포크도 안 하고 소프트포크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운명 공동체에 우리 프레셔스 비트코인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이 가격이 흔들리면 정체성이 흔들리면 가격이 흔들리니까 이 투자자들의 운명 공동체가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모든 행동의 기저에 보면 그런 게 엿보이는 거죠. 나의 이 소중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흔들린다. 자칫하면.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딱 그 정도 마인드셋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마인드셋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걸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고. 결국은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그 모든 행동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리사욕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더 부유해지고 싶고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모두가 가진 이제 그런 본능이고 당연한 거긴 하지만 항상 자기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진짜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로 표장이 되면서 이 집단이 산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이러한 경우에도 세그윗이랑 똑같은 거예요. 리퀴드랑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피해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기승전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러한 심리에 기반한 가짜 혁신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사사로운 부분에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거죠. 블록 사이즈만 키우면 되는 건가요?
지금 BTC의 경우에는 한 두세 배 정도 늘리기만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실질적으로 4배가죠, 맥스가. 이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1메가바이트라고 하지만 그 1메가바이트는 사실은 속임수고요. 왜냐면 바이트 수를 정직하게 센 게 아니라 4분의 1로 센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메가바이트고요. 그러니 이제 이거를 8메가바이트로만, 그러면 이제 즉 명목 사이즈를 2메가바이트로만 올려도 실제 블록 사이즈는 8메가바이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명목 사이즈를 2메가바이트로 2배만 하더라도 지금 2배의 처리 속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TPS가 그냥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술적인 정도 수준에서 1메가를 2메가를, 2메가를 한 4메가 정도로 올리는 거는 대단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정말 소스 코드 한 수준만 바꾸면 돼요. 자, 그런데 1메가, 2메가가 아니라 2메가를 200메가짜리로 올린다. 100배를 키운다. 근데 이때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이즈 matters. 사이즈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BRC20을 통해 대중에게 보여준 건 이더에서 하는 것 비트코인에서도 구현 가능하다. BTC는 열등하다. 그렇죠.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냥 허언인 줄 알았어요. 2018년 11월 달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그 닥터 크레이그 라이트이 강연하는 거를 이제 처음 듣는데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every other 블록체인에서 주장하는 모든 블록체인에서 주장하는 모든 기능을 비트코인에서 다 할 수 있다. 그것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서 자신감이 충만해서 그런 건가?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비트코인 프로토콜이나 뭐 이런 걸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허언 같은데 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네, 말 그대로 BRC20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더리움처럼 실제 메인넷에서 이걸 다 돌리려고 하니까 메인넷 속도도 느리고 처리가 안 되는데 BRC20에서 하듯이 원래 비트코인에서 제공해주는 그 데이터 필드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 필드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데이터를 넣으면 돼요. 아니면 인스크립션, 뭐 이런 다양한 지시어라든가 명령어들을 넣어놓고 그 실질적인 실행은 그 외부에서 그 데이터를 읽고 활용하는 외부 생태계, 월렛이라든가 별도의 그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그걸 처리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하면 P2P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직은 BRC20도 블럭에 처리된 후처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분 블럭 사이즈, 블럭 타임 10분에 대한 이 허들은 못 넘고 있습니다. 이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제로 컴프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미 가능해요. 왜냐하면 BTC 네트워크든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오리지널 비트코인 BSV 네트워크든 하는 일이, 마이너들이 하는 일이 트랜잭션을 타임 스탬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잭션은 이미 멤플에서 미리 검증돼가지고 멤플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P2P로 미리 할 일을 다 하고 나중에 종합적인 내용만 최종적으로 원체인에다가 커밋을 해도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이드 체인이죠. 그러니까 폴리곤 같은 그런 복잡한 사이드 체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 체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피어끼리 알아서 하고 최종 결과값만 원체인에 저장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프체인에서의 액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오프체인 액션과 관련된 엔락 타임이라든가 CLTV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딧에 어떤 글을 봤는데 비트코인을 에너지의 저장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해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하지만 굉장히 색다른 관점이라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에너지의 저장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BTC 쪽 얘기인 거죠. 깜짝 라이브를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내용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레딧 관련돼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 BTC 쪽 이야기 맞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내용 한번 길어지네요, 오늘. 오늘 사실, 이, 요새 오태민 교수님, 오태민 작가라고도 하고, 이분이 이제 이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자주 나오시는데, 어, 글쎄요, 좀, 이분의 논리 중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제, 예. 이분이 원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이제 가격은 이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싸야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한 채굴 비용보다는 좀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하시는 게 본인이 이제 뭐 철강 산업인가 이런 쪽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 원재료 있잖아요. 그 원재료보다 이 최종 산출물 값이 약간 수급에 따라서 원재료 값이 더 비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냐 아니냐, 비정상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문을 하면서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비트코인도 이 채굴하는 게 일종의 원재료가 투입된 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채굴 단가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채굴 단가보다 올라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채굴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 원재료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대중을 위해서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비용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원료로 투입이 돼서 그 원료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고 플러스 부가가치가 되는 최종 산출물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료로서 쓰인 게 그 가치가 이제 소진되지 않는 게 있고 소진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하나하나를 이제 채굴하는 데 들어간, 그러니까 채굴 보상으로서 얻을 때 들어간 그것은 그 POW가 그 장부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그 장부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기는 정확하게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채굴 비용 그 자체는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작업을 똑같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베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스펜드 되는 사용해서 없어지는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없애서 결국 어떤 찾아낸 데이터 값이 있는 거죠. 물론 그걸 통해서 그 블록이 어떤 일을 통해서 생성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그 증명의 가치가 그 채굴에 들어간 그 비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순 산술적으로 그 논리는 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비용으로 소진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비용으로 소진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원재료로 쓰여서 그게 가공되어서 부가가치를 형성해서 최종 제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채굴에 쓰인 그 에너지가 비용으로 소진되는 개념이냐 아니면 그 제품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비용으로 소진된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의 공예품과 같은 내용이죠. 공예품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이제 대단한 장인의 노력에 의해서 들어간 공예품 그 자체는 그 장인 쉽게 구할 수 없으니까 가치를 갖긴 갖는 건데 그 장인이 거기에 들어간 노력이 무조건 그 공예품의 가치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장인도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공예품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 이꼴 즉 원가 이꼴 실제 거래 가격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정말로 그거를 가져다 쓰고자 하는 의미 있는 수요가 그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간 원가 자체가
바로 그 가격을 형성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공예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BTC도 마찬가지입니다. BTC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value driven 그 디맨드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거기를 그 proof of work에 들어간 그 비용 자체가 그 원가 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좀 지나친 비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한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완전히 동일하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proof of work가 이제 탄소 중립적이라든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예,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레딘 얘기는 제가 좀 직접 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거 결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 비트코인 오리지널 비트코인은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레가시의 뱅킹 시스템, 정보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 인터넷 이제 다양한 그 밸류 체인과 인포메이션 체인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 시스템이 다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도 중복돼서 저장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데이터를 지금 이제 만약에 인류가 사용하는데 이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머니와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이 위해서 사용하는 컴퓨팅 그 시스템이 소비하는 전력 대비 비트코인의 프루프 오브 워크에 기반한 이 비트코인이 소모하는 전력이 훨씬 적다. 이제 라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주장이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키님이 보셨던 글을 요약하자면 한국전력 같은 곳에서 지역의 에너지를 공급할 때 피크를 기준으로 반절기를 돌리다 보니 여분의 를 가지고 마이닝하면 결국 그러지 않았을 경우 낭비되었을 에너지를 금융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전기는 저장하는 기술이 어려워서 피크 때 뭐 이렇게 좀 이를테면 뭐 풍력이라든가 다른 식으로 이제 그 전력량을 조절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 기존의 뭐 화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발전을 했는데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에너지가 넘쳤을 때 그 남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어떤 이제 비트코인 같은 채굴 쪽 수요 쪽에다가 이렇게 넣는다는 건데 그거는 저는 그 말은 좀 그것도 약간 과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마이닝 그 퍼실리티도 멈추면 손해거든요. 장비라는 게 하드웨어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의 택시가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일을 안 하고 그게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그 택시를 구매하는 원가가 미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는 계속 달려야지 좋은 거죠. 물론 이제 사람이 택시 회사라고 치면은 이제 교대를 하는 거죠. 사람이 교대하면서 그 택시라고 하는 이 장비는 24시간 돌아가야 수지타산이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이닝 퍼실리티도 실질적으로는 구축을 했으면 노는 장비가 없이 거의 24시간을 돌아가야 되는 창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느 다른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마치 이제 이게 하나의 취미라든가 전 사회 시스템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전기가 남으면 마이닝 돌리고 안 남으면 안 돌리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세이브라는 관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마이닝 퍼실리티는 계속 실시간으로 그거를 투자한 마이너의 입장에서는 계속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성립되기가 좀 어렵고요. 오히려 에너지 세이브하는 방식은 이제 수소 그러니까 수소 시대가 되면 오히려 그런 남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수소를 이제 전기 분해하고 뭐 이런 데 사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이제 축적하는 방식이 이제 직접적으로 축적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맞겠죠.
돌렸다 안 돌렸다 되는. 근데 마이닝은 그렇지 않다. 마이닝이라는 것도 대규모의 그 ASIC 그 하드웨어들이 그냥 돌지 않고 오프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서 있으면 그게 다 보이지 않게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BTC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이 합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쥐어짜서 나온 어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큰 포션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 지금 BSV는 그렇게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코인 카본 캡이라는 사이트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위 이 CO2 배출 양당 처리하는 트랜잭션 수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비트코인 SV는 즉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토콜인 비트코인은 진짜 비트코인은 실제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지 않아요. 트랜잭션 수에 비해서. 근데 이제 BTC라든가 이런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탄소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BSV는 앞으로도 더 많은 거를 탄소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은 그 채굴 난이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보안이 더 좋아진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 그 짝퉁을 가려낼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아무런 공격이라든가 스팸이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그게 난이도가 높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 BTC는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냐? 가격에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은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느냐? 보안은 심플해요. 마치 보는 눈이 많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보는 눈은 뭐다? 전 인류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헤더를 공유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비트코인 헤더는 1년에 4.2메가, 100년을 살아도 한 사람이 400메가, 4.420메가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상에 있는 몇십억 인구가 동일한 비트코인 헤더 값을 다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누군가가 장난을 치면 바로 알 수가 있는 방식인 거죠. 즉, 전 지구에 이거야말로 진정한 디센트럴라이즈 P2P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소위 주류라고 하고 이제 BTC냐 이런 쪽에서 하는 얘기들은 정말 이제 얘기만 하면 할수록 실소를 참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리님이 제 지인이 국내 화력발전소 소장이셨는데 애초에 그런 접근이 가능하려면 국가적 협조가 있어야 하고 국가가 나서서 허용해줘야 가능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요. 애초에 효율이 20%대의 극악의 효율인데 그 전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서요. 그렇군요. 그리고 동방님이 엘살바도르가 시도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하린님은 BTC는 계속 투기 수요 끌어당기려면 정당화할 그럴싸한 이야기거리가 항상 필요하겠죠. 끝없이 머리 굴려서 나오는 게 놀라울 뿐이죠. 예. 근데 이게 뭐 맞습니다. 이제 이 정당화 한다는 게 자기 자신들도 이미 속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인다기보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악재 뉴스는 좀 보기 싫은 거. 그러니까 좀 뭔가 뭐죠? 희망회로라고 하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한 곳에 바이어스가 되거나 이래버리면 거기에 어떤 좋은 뉴스만 좀 보고자 하고 그렇지 않은 반대 뉴스는 안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제 타인을 설득한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선 명확하게 사실과 다른 걸 인지하면서 그냥 어처구니 없는 가설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속인다 이런 식은 아닐 것 같고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다 나쁘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2, 3%의 논리적인 허점 본인도 모르는 2, 3%의 물론
논리적 허점에 의해서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어떤 또는 이제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쏠리는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거를 그러니까 진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는 논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차라리 명확한 선과 악이 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이제 뭔가 좋은 의도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특히 뭐 탈중앙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말은 되게 공익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그 마음을 빼앗기고 진실을 찾아보는 그 예리함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무리 인사하다가 30분이 또 훅 지나갔는데 어, 여러분들도 내일이 있고 저도 내일이 있으니까 우리 건강한 또 한 주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예고도 안 하고 그냥 어쨌든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이런 여러분들의 열정들 헛되지 않도록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전부 다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또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치 않은 길인데 이 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빨간 약을 먹고 현실을 깨닫는 그 거짓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블록체인 업계의 빨간 약을 전달해드리는 비트코인 연구소의 좌니익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